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최근 AI 관련 기술주들의 고점론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AI 거품론 시작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일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테슬라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테슬라의 최근 이제 주가 낙폭이 다른 AI 기술주보다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기업은 AI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죠. 논쟁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라클 같은 경우 대출이 많다. 만약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거나 즉 긴축 정책을 정부가 피거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은 그 대출 비용에 대한 감당 부분이 과연 수익률을 너무 많이 상쇄시키지 않겠느냐, 이윤율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만 AI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AI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테슬라는 매우 AI에 근접해 있지만 그 펀더멘털이 AI로 아직 진입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지금 텍사스 오스틴이라든지 캘리포니아의 베이에리어 지역으로 다니고 있고 그 지역 나머지 테스트하는 지역들이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매출을 내는 것은 아니라 세이프 드라이버가 타고 있는 거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12월 중에 그들이 하차할 것이다. 즉 본격적으로 로보택시를 가속화시키는 것을 올해 말로 보고 있는데 1월로 연기될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2월로도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실제로 AI 매출이 나오는 AI 기업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출렁임 속에 흔히 말해서 AI 기업들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거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출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본격적인 상승세는 재무제표상에 물론 FSD라는 것들이 지금 서비스 영역에 찍히고 있습니다만 의미 있게 찍히는 본격적으로 로보택시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저는 주가가 대단히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바람에 크게 흔들리는 즉 다른 것들은 펀더멘털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AI라는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잔가지들이 움직이지만 테슬라는 본체가 좀 휘청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최근에 또 보니까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에게 유례 없는 규모인 1조 달러 보상안을 승인했더라고요. 이번 결정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테슬라를 너무 칭찬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원더풀한 결정이죠. 왜냐하면 1조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지 1조 달러의 주식을 보상하게 되면 주식으로 보상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주식은 희석화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업 가치가 현재 수준일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보상이죠. 그리고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만 올라도 말도 안 되는 보상이죠. 3배 올라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1.4조 달러 하는 회사에게 1조 달러를 줘버리면 제 주식이 그냥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우선 8배 정도 가까이 7배죠. 정확하게 7배 정도 올라야 1조 달러를 주는 거잖아요. 미니멈. 그 조건을 하나라도 달성 못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보상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2단계로 쪼개놔서 단계별 성과들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 거고 특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에 140억 정도 달러가 나왔는데 그 조건은 4천억 달러거든요. 그럼 24배 정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24배 상승하면요. 주가는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덜 상승하더라도 그거의 반토막 이상은 상승하거든요. 그럼 훨씬 더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못 이루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까지만 가고 일론 머스크가 돈 하나도 못 받아도 주주들로서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단히 시간 타이밍이 12단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시간 압박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내년이면 될 거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10년 걸렸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10년 안에 단계별 12단계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걸 단계별로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업무에 대한 압박감도가 되게 강합니다. 그러면 약속한 대로 로보택시 내년에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많이 팔지 않더라도 내년에 옵티머스 3세대 내년에 생산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다른 데 한눈 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저는 좋은 일론 머스크에게도 좋고 10년 뒤 1조 달러를 받으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받아봤겠어요.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에게도 좋지만 사실 주주들에게는 저는 더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과형 이제 보상 아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조건부죠 다. 네네네. 그 중에 보니까 핵심이 로보택시 100만 대 상용화 목표 뭐 이게 있더라고요.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제일 쉬운 과제 중에 하나가 로보택시고 옵티머스라고 생각. 영업이익 4천억 달러가 저는 제일 어려워 보여요. 로보택시가 그 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막 지금 2배, 막 3배, 4배 이렇게 뛴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초기에는 특히 이익률이 좀 낮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00만 대는 크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1000만 대도 뭐 어려운 과제 아니잖아요. 지금 뭐 200만 대씩 파는데 거기 뭐 1000만 대 판다는 건 쉬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 자동차가 뭐 한국에선 캐집 논의도 있고 네. 팔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혹시 만약에 제네시스를 누가 하나 구해줬어요. 네. 그럼 제네시스 타다가 아니야, 그래 난 테슬라 광팬이고 테슬라 주주니까 난 모델 Y로 바꿀 거야. 이런 생각이 잘 안 드시겠죠. 네. 그런데 제네시스를 타는데 옆에 있는 모닝 타신 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모닝을 제가 같이 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격 차이로 비교한다면 모닝을 타는데 그 사람은 자율주행을 하고 맨날 출퇴근해요. 저는 맨날 핸들 꽉 잡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옆에서 보니까 자고 가네 심지어. 심지어 그냥 홀딱 뒤로 의자를 젖히고 가네. 그러면 부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EV의 확산 속도와 자율주행이 정말 안전 단계에 들어갔을 때 확산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EV는 부럽지 않아요. 네. 그냥 저것도 괜찮네. 맞아요. 조용하고 나도 한번 되면 한번 고려해 볼까? 근데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좀 괴로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또 화재도 났다는데 불안 요소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율주행은 옆에서 하면 일방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차가 자율주행이 아닌 게 조금은 창피해요. 그러니까 저 차 진짜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나는 아직 키처폰이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 돈도 있는데 데이터 요금제도 할 수 있고 나도 아이폰 살 수 있고 갤럭시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이러면 시장은 스마트폰 확산되는 속도를 보세요, 여러분. 다들 비싸서 안 할 거라 그랬거든요. 데이터 요금제 하면서 요금제도 올랐죠. 단말기도 올랐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앱 쓰는 것도 부러운 거거든요. 앱도 부럽고 스마트폰도 부럽고 다 부러우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EV하고 여러분 자율주행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 위험하지 않을까요? 100명 중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너무 정말 저는 자율주행이 인색하다고 보거든요. 1년에 예를 들면 10,000명이 암으로 죽어간다고 치죠. 근데 신약이 개발됐어요. 뭐 그냥 가정하죠. 삼성바이오에서 신약을 만들었는데 매년 9,000명을 암으로 치료한대요. 삼성바이오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올라가겠죠. 그냥 기적이다. 모든 방송가 저도 여기서 매일 나와서 막 생중계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저 병원에서 100명 살아났고요. 저 병원에서 200명 살아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1년에 자동차 사고로 10,000명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근데 9,000명이 살아난다고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 예를 들면 이거 좋은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함께 운전하니까 뭐 음주 차량 가서 들이박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노이즈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율주행으로 가서 정말로 안전한 단계로 가면은 인류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로봇택시가 대규모로 시장에 진입할 때쯤 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진입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한국도 막 FSD 된다 안 된다고 얘기 나오지만 과거 타다하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2018년과 2019년 타다를 할 때는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셨어요. 택시 운전사가 말도 안 걸죠. 담배 냄새도 안 나죠. 뭔가 쾌적하죠. 근데 뭐 사실은 디젤 차였고 뭐 환경에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니죠. 2명 이동하는데 큰 차 이동하고 막 그래도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뭐 타다가 확산됐는데 택시 운전사들하고 이렇게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래 택시 운전자들 조금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여행 갔다 오면 웨이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출장을 가거나 여행 가거나. 그리고 중국을 가서 더 기분 나빠요. 상하이나 베이징 갔다가 거기서 아폴로 고를 타버리는 거예요. 위라이드나. 이거 뭐지? 왜 우리는 안 되고 쟤네는 되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까 말했던 자동차 간의 업체 자동차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간 비교가 이미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쿄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국의 자동차들이 싱가포르가 두바이에서 시작을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뮌헨과 베를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못한다? 사회적 압박이 타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부러지기 시작하면 한국도 쑥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제가 보기엔 정부가 끝까지 막을 거예요. 지금 FSD 지금 테슬라 된다고 막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건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만이잖아요. 즉 사이버 트럭 좀 거의 뭐 안 팔리고 있고 뭐 판다고 해도 몇 대 안 되는 거고 모델 S하고 모델 X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Y가 안 되는 거니까요. 대중화가 안 되지만 정부도 고려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오면 물밀듯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면 현대차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밀리겠죠, 완전. 완전히 밀려요.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끝까지 막아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걸 물꼬가 터지면 그날로 끝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2026년은 테슬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가장 어려운 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막힌 물꼬를 뚫고 지나가면 그냥 물꼬만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쏟아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부분을 정부 단위에서 다 풀어야 되는 거고 안전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2026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역사에서 2026년은 가장 어려운 해이고 동시에 가장 역사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담당 임원들 테슬라 쪽 그 임원들이 줄 퇴사하면서 테슬라가 이제 승부수를 걸고 있는 건 전기 자동차보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만들거나 AI 기업과 로보틱스 기업으로 갔으니까 자율주행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년에 여러분 사이버캡이 생산됩니다. 사이버캡은 지금 뭐 초당 30분, 그러니까 30분당 한 대에서 뭐 10분당 한 대, 뭐 5분당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30초당 한 대, 뭐 이렇게 이 기술력들을 이번에 베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냐면 테슬라의 혁신은 뭐냐면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기네들은 훨씬 더 혁신을 주기 때문에 사이버캡이라는 기계, 자동차라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이버캡이 그렇게까지 많이 생산되는데 테슬라가 그 정도만 팔아서 사이버캡은 자율주행이 되는 차니까요, 100%. 그러면 이것을 뭐 내년도에 뭐 4월 달부터 양산을 하겠다 해서 50만 대만 팔아보세요. 50만 대의 자율주행 차가 로보택시가 어느 곳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자동차 임원들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언론들에서 자동차 임원 바뀔 때 AI 담당자 바뀔 때 FSD 담당자 바뀔 때 이럴 때 이제 보도가 많은데요. 언론 보도에서 나오겠지만 임원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다른 기업보다 깁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임원은 그만두니까 우리나라 같이 한번 직장에 뼈를 묻으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볼 때는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데를 볼 때는 결코 오픈 AI를 볼 때 오픈 AI 보세요. 우르르 있다가 다 저기 메타로 가고 또 나와가지고 또 창업하고 뭐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이 그만둔다 이걸 가지고 너무 그거는 한국적 기준에서 너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는 거네요. 네. 내년 그럼 테슬라 주가를 이끌 가장 큰 성장 모멘텀과 리스크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저는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에 그 안전 요원,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내릴 때 하차하는 것이 1차적인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캡의 생산이에요. 세마이 트럭의 생산도 중요하죠. 뭐 이거는 그냥 주가의 일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하는데 사이버캡이 정말 나왔는데 FSD 14.5라든지 15가 달려 있어가지고 정말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사이버캡은 다 자율주행으로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다 로보택시로. 그러면 완전히 바꿔지는 건데 사이버캡은 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찍어내고 완전히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거예요. 뭐라고 비교를 하냐면 모델 3나 모델 Y는 여러분들이 타시는 모델 Y는 인간이 운전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이 토크가 좋아서 순간 가속도 좋아서 쫙쫙 나가는 게 중요해요. 사이버 트럭은 그 기능을 사이버캡은 그 기능을 없앴대요. 어차피 로봇이 할 거니까. 급발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 효율적으로 차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캡은 그냥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차량이라는 거예요. 이 차량이 쏟아지면 엄청난 모멘텀이죠. 이거는 다 자율주행하고 돌아다니고 로보택시처럼 돌아다닌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팔린다? 좀 역사가 새로 써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서서 어느 나라로 가던 이런 부분에서 사이버캡시 미국을 넘어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휴머노이드에 대한 것은 당장 휴머노이드는 돈을 버는 마켓이 아닙니다. 내년에 예를 들면 뭐 테슬라는 10,000대 정도를 생산해서 공장에 배치하겠다는데 저는 5,000대만 생산해도 엄청난 기적일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판매되는 게 아니죠. 테슬라의 자기 공장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펀다멘탈과 이 주가가 이렇게 아까 전에 괴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괴리가 좀 있는 거죠. 막 갑자기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제 여동생네 공장에서 주문 넣고 막 대기 타고 막 엔비디아 26만 장처럼 그 엔비디아가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세일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26만 샀으니까 10% 깎아주겠다도 아니고 원가 다 받겠다는데도 뭐 기분 좋아가지고 뭐 IT 강국 뭐 AI 강국 간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옵티머스 우리가 선주문해가지고 한국으로 막 배에서 막 5만 대가 실려오고 막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때는 테슬라 주가는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근데 내년에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모델 제네레이션 3세대도 나오고 이것이 주가에 크게 기대치로서 지금도 테슬라의 주가에 저는 상당 부분 절대적으로 상당 많은 부분은 기대치거든요. 이 기대치를 증폭시켜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주가의 영역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다. 오히려 사이버캡과 FSD를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로보택시의 확산을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테슬라에게 단점은 바로 이 시간을 못 지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12단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다 시간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시간을 못 지킬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면 첫 번째 허들을 일론 머스크가 못 넘어요. 이러면 일론 머스크도 나머지 허들을 넘어봤잖아요. 그 스트레스 빡 받는 거고 뭔가 이렇게 꼬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매년이 중요하게 되죠. 매년의 시간 약속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테슬라에게서는 리스크로서 가장 크게 하는 거고 뭐 부가적인 리스크로는 일론 머스크의 저격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봐요. 아니 제가 저격을 하더라도 1조 달러를 받을 사람을 저격하는 것과 아는 거는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많은 광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겟으로서의 매력을 높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격하고 죽고 총기가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의 저격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부자가 없는데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건데 당연하게 여기에 대한 불만과 비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일론 머스크 개인의 위험으로도 증폭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번에 바로 그 1조 달러의 보상안이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으로는 뭐 어디다가 뭐 정치 헌금을 내던 누구 지지 반응을 X닷컴에 올리던 우선 가장 중요한 X닷컴에 올리는 빈도수도 줄었어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정책 개입을 할 거예요. 이미 정책 손을 그런데 가가지고 막 40일씩 배낭에서 자면서 침낭에서 자면서 도지 같은 기관에 가가지고 일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당분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은 12단계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떼부자가 조기 달성해서 100m 달리기 했는데 남들 100m에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다 뛰었어요. 목표 달성 다 했네. 그 1조 달러 벌기로 했네. 이런 사람이 니힐리즘에 걸리고 자기 자뻑에 빠져가지고 뭔가 또 딴 걸 할 수가 있긴 하죠. 당분간 저는 3, 4년 사이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좀 크게 출렁이면서 AI 거품론이 좀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조정이 생긴 이유가 좀 궁금하고 기술주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에 비해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거꾸로 나가면은 고평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같이 경제가 하나의 역사적인 국면 전환을 하고 있을 때 P 레이쇼로 기업을 평가한다. 그건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있어서 거품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 기업의 주가가 몰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내는 당신의 닷컴 버블과 다르게 닷컴 버블이 터졌어도 인터넷 경제에는 왔고요. 근데 닷컴 버블에 있던 기업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죠. 그건 뭐냐면 매출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기업들은 다 매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조정은 올 수 있어도 그들이 파산하는 일? 예를 들면 메타가 파산할까요? 구글이 파산할까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애플이 무너지긴 해도 파산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축되긴 해도
파산하지는 않죠. 근데 위축만 돼도 주가는 확 빠지겠죠. 엔비디아가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망할까요?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과거의 닷컴 버블하고는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출렁이는 건 버블이 맞아요. 자꾸 버블이 아니라고 정신승리를 하는 것은 하는 측이 있는 거고 마케팅적인 용어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젠슨왕이죠. 젠슨왕가 버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럼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버블이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제 마이클 뭐 머리 베리 같은 뭐 아무리 과거 유명해 있어도 지금은 다 맞추는 것도 대부분 못 맞추는 이 사람이 저 얘기한다고 막 주가 폭락하고 누가 사람들이 전문기관에서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팔란티아 너무 주가 비싼 거 아니야? 이랬더니 주가 막 폭락하고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젠슨왕이 여러분 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버블입니다. 이러는 순간 어마어마한 조정이 오겠죠. 그러니까 젠슨왕은 그 얘기는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젠슨왕만 밀만 있고 젠슨왕이 버블 아니냐니까 버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뭐 언론뿐만이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다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도 대부분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버블인데 왜요? 지금 과거와 다르긴 했지만 여러분 오픈 AI가 매출이 130억 달러 나는데 1조 달러 넘는 설비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무디스 같은 경우는 넌센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이건 신용평가하면 그냥 마이너스 점수, 그냥 점수도 안 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수준이잖아요. 불가능한 파이낸스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출 100만 원 나는 데서 어디 가가지고 저기 10억 빌려 오라 그러면 여러분 대출해 주겠어요? 저기 은행에서? 문전 박대죠. 너 미친 거 아니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 1년에 저기 장사해서 100만 원 버는데 나한테 지금 10억 빌려달라는 거야? 불가능해요. 저기 뭐 은행 저기 그런 100만 원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아파트도 대출 못 받아요. 신용점수도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오픈 AI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이것이 제가 보니까 신동이에요. 세상을 바꿀 것 같긴 해요. 아인슈타인 같은 애예요. 막 이러 보면은 어떻게 얘가 세상 일어나면서 나중에 보면 막 장난 아니겠는데 연봉 막 100억 받겠는데 그래도 20억 지금 빌려줘야 돼. 이러니까 거품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거품 맞죠. 엔비디아도 돈 번 걸 가지고 1,000억 달러. 여러분 1,000억 달러가 어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26만 장 그 GPU 사는 비용이 96억 달러인가 그래요. 그 10배를 엔비디아가 저기 오픈 AI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 AI는 그거를 100% 엔비디아 칩산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환 거래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 정도 갖고 막 나라가 들썩들썩 막 코스피 막 올라가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액수가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26만 장 결정된 그 다음 주에 오픈 AI하고 아마존하고 AWS 계약했어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규모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반은 아마존도 대출 받아서 해요. 과거에는 100% 대출했다면 닷컴 시장 이제 반은 자기 돈으로 해요. 빅테크 돈이 있으니까. 근데 반은 파이낸싱 해요. 근데 파이낸싱 할 때도 마이클 베리가 욕하는 게 뭐냐면 GPU 갖고 감가상각 조정하죠. 그러면 엄청난 이윤율에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불법 아니에요. 마이클 베리는 마치 불법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래 GPU는 3년에서 6년 사이에 제가 마음대로 적으면 돼요. 만약에 그걸 불법으로 했으면 뉴욕 증권거래 SEC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장부 조작으로 잡아들이죠. 그거는 장부 조작을 한 게 아니죠. 합법적인 틀 내에서 내가 이 마이크를 감가상각을 6개월에 되고 1년에 되는 거라고 적겠으면 제가 7개월 적었다가 12개월 적어도 돼요.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익률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여러분 비용이니까 비용을 3년 만에 쪼개서 할 거면 저의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저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들고요. 이걸 갖다가 3년이 아니라 6년으로 늘리면 매년에 있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저의 이익률은 커지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걸 이번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혀낸 거잖아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큰 6기가와트짜리 이런 6기가와트가 얼마나 큰 거냐면 원자력 발전소 6개 들어가는 하이페리온 그 투자를 하는데 SPC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요. 건설을 해요. 즉 목적형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에 은행권에서 돈을 집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서 사실은 소유를 이들이 가져가요. 이들이 가져가는데 메타는 이거를 임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가 보통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로 이자와 분할 상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AI 이번에 메타가 무슨 계약을 했냐면 그걸 월스트리트저널이 밝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임대료를 못 내게 비즈니스가 안 돼도 무조건 그 돈은 둔다. 그러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상환 보장을 했는데 이러한 계약서가 메타의 부채로는 1도 안 잡힙니다. 6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소 6개의 전력이 필요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맨하탄 크기예요, 여러분. 여의도 7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지면서 부채가 1도 없어요. 근데 자기네 돈은 1달러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파이낸스 기법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보도가 나오면 바람이 불어요. 저거 진짜 잘하는 거 맞아? 거품 아니야? 거품 맞아요. 저러다 메타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죠. 이때 투자자들의 투심은 흔들리는 거고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죠. AI 경제가 오더라도 거품이 터지지 않고서도 조정이 올 수 있어요. 저는 조정 여러 번 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거품이 터지는 거하고 다르. 여러분 거품이 터지면 닷컴 버블보다 충격은 더 클 거고요. 2008년 9년의 금융위기보다 충격은 더 클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 AI가 없으면 투자가 없었으면 GDP도 마이너스 성장할 뻔했다고 얘기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여러분 AI 거품이 터지면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주가는 반토막 이상 날 거예요. 그리고 V자 반등 나오지 않을 겁니다. U자 반등 나올 거예요. 즉 되게 오래 밑에 있다가 올라올 거예요. 또는 W 반등 나겠죠. 반등돼서 올라왔다고 했더니 다시 꺼지는. 자, 이런 반등 여러분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못 겪어본 거예요. 미국 주식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막 박살 나고 SK 하이닉스 박살 나고 삼성전자 박살 나면 한국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건 조정이 아니죠. 그냥 블랙 먼데이가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그냥 계속 되는 것이 AI 거품이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것과 조정은 구별하셔야 되고 터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안 터지냐? 결국은 돈 벌면 돼요. AI로. 닷컴 버블이 왜 터졌느냐? 매출이 안 나서 그런 거거든요. AI 그다음에 인터넷 경제는 왔어요, 오기는. 근데 그때 터지기 왜 터졌냐? 매출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매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매출이 곧 만들어질 것도 있고 매출이 못 만들어지면 터지겠죠. 터질 수도 있어요. 터질 가능성이 저는 제로란 말씀이 드리는 게 아니라 터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조정하고 터지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조정은 이러한 바람은 수없이 올 겁니다. AI 거품론 속에서 이제 주목받는 종목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일 네. 텐데요. 실적 발표가 이제 20일 새벽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는 한 뭐 2, 3일 뒤에요. 이제 곧 나올 건데 이번 실적과 향후 주가 전망이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적이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골드만삭스도 뭐 좋게 평가하고 뭐 시티뱅크도 좋겠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거품에 있는 바람하고 지금 3분기에 엔비디아가 TSMC 공장이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여러분 작년까지는 전체 엔비디아 매출 중에 중국이 차지했던 게 13.9%인가 하여튼 14% 미만이에요. 근데 1분기, 2분기 때는 제로잖아요. 갑자기 3분기에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소화된 거잖아요. 1, 2분기 때. 그러니까 3분기에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날 그 시장의 변동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저기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잖아요. 이 네 개가 50% 넘잖아요. 근데 네 개가 올해 네 개 기업이 빅테크 네 개 기업이 올해 3천억 달러 설비 투자하기로 했다가 3,800억 달러로 늘렸잖아요. 자, 그러면 예산을 줄인 것도 아니고 TSMC가 공장 문 닫은 것도 아니고 뭐 공장이 뭐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화재 났을 때 주가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쁠 객관적인 이번 이유가 3분기에는 없고 4분기에 나빠질 이유도 객관적으로 없고 내년에도 지금 뭐 오픈AI가 내년에 문 닫을까요? 오픈AI가 충격이 오더라도요 2027년이나 2028년이겠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그렇다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가 다 팔아가지고 오픈AI 해가지고 사실은 설비 투자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엔비디아 거 칩 살 거예요. 소프트뱅크의 많은 돈은 엔비디아 주가 팔아서 주식 팔아서 엔비디아 GPU 살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빠질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상승 탄력은 못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앞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엔비디아랑 오픈 AI가 이제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동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잖아요. 이게 그럼 오픈 AI가 이제 엔비디아 칩을 다 독점을 하게 되는 이제 구조, 독점 구매를 하는 구조인데 그러면 양사 모두에게 뭐 윈윈으로는 생각이 되나 그렇지만 위험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위험 요소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을 오픈AI가 치사하게 AMD랑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01달러의 AMD 주식을 사서 무조건 그걸 주식을 되팔아서 그 돈 가지고는 딴 데 쓰면 안 되고 다 100% AMD GPU를 사야 되잖아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GPU에 생산도 안 되는 그 GPU를 사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지금 주식은 벌써 준 거죠. 그럼 주가는 치솟고 있는 거고요. 오픈AI는 떼돈을 번 거고 그 돈을 가지고 근데 딴 데 못 쓰고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GPU 시장이 그러니까 요만했다가 지금도 요만하다고 보면 과거 2년 전에 비해서는 요만했다가 엄청 커진 거지만 앞으로 이만큼 더 커지는 거잖아요. 여기를 근데 엔비디아가 100% 먹을 줄 알았더니 우리는 그냥 시장 점유율 80%나 70%는 떨어지고 AMD도 한 20-30%는 가져가겠어. 구글도 가져가고 또 심지어는 테슬라도 만들 거니까 테슬라도 좀 가져가는데 이 줄어든 사이즈도 현재 사이즈보다는 2배는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분점되는 것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끝까지 독점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장 사이즈가 커지면서 마켓 쉐어가 줄어드는 것은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의 성장 과정이에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그건 웃긴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경쟁사가 없었으니까 테슬라가 혼자 다 팔았다가 시장 사이즈가 커지는데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는 AI 기업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요만큼만 팔고 전략을 바꿨잖아요.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요만큼 파는데 이걸 다 AI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매출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겠다라고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에게 큰 위협은 현재로서는 없다. 하드웨어도 워낙 잘하고 흔히 말해서 쿠다라고 하는 생태계적인 어떤 방어막도 키우고 물론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전체 매출의 88%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이거를 줄이고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 사이즈를 열어서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 쪽에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은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건 계획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기 위해서 현대도 찔러본 거고, 저 우버랑도 찔러본 거고, 곳곳에 뭐 토요타도 사실 찔러봤어요. 그러니까 토요타도 찔러보고 이거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시장인 거고요. 근데 이것이 열리지 않다 할지라도 데이터 센터의 매출도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챗 GPT의 상용화 이제 속도를 보면 오픈 AI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지도 약간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잠재력 충분하다고 보세요? 챗 GPT가 못 올라가면은 버블 터지는 겁니다. 왜냐면 챗 GPT가 금강으로 치기면은 금 캐고 있는 최종 그렇죠. 플레이어잖아요. 네. 아니 금을 못 캐는데 엔비디아가 곡괭이하고 삽 계속 쳐서 뭐해요? 지금 왜 오픈AI가 여러분 1조 달러의 설비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학습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용은 지금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쓰거나 조금 더 늘리면 돼요. 한국에 보도가 안 됐는데 포르투갈에 15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스페인에도 100억 달러? 그리고 뭐 독일에 막 제일 좋게 졌다고 독일 신문들 난리가 났어요. 60억 달러? 영국에 뭐 120억 달러? 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들이 데이터 센터 거기다 짓고 있는 거기서 학습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서비스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AI 칩은 AI GPU는 두 군데 쓰입니다. 하나는 트레이닝 학습. AI 모델을 성장시키는 이것도 계속 해야죠. 5.0 나왔으니까 6.0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7.0도 나와야 되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고요. 학습에. 그다음에 서비스,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질문 던지면 답변 주는 거. 근데 이것도 좀 더 고도화되겠죠. 사람들이 점점 텍스트로 안 물어보고 이제는 영상으로 물어볼 거고 소라도 많이 쓰면서 동영상도 막 만드는데 막 30초 저 1분으로 늘려주세요 막 그럴 거고 그럴 때마다 GPU가 엄청나게 쓰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다가 GPU를 다 깔려는 거고 한국도 해남에다가 뭐 데이터 센터 짓겠다 뭐 울산에도 뭐 당연히 이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 센터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필리핀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에 아니 그냥 한국 서비스 하려고 한국도 이제 그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한국의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이버도 질 거고 다 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수출용 데이터 센터가 아닙니다. 한국에 짓는 거.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해진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오픈 AI가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우리 작게 갈게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엔비디아한테 그 1,000억 달러 투자 안 해주셔도 돼요. 우리 그거 GPU만 써야 되는데 그 정도 GPU가 안 필요한데요. 우리 출은 그렇게 안 필요해요. 이용자들이 우리 걸 안 쓰네요. 이 순간 여러분 그게 바로 버블 터지는 거예요. 오픈 AI가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지분도 한 장도 안 갖고 있고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오픈AI랑 직간접적으로 저는 연결 안 돼 있는데 오픈AI가 망하면 거품은 터지는 겁니다. M7의 좀 향방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그 S&P 500에서 M7의 비중이 작년에 높죠. 이제 20%에서 올해는 한 35%까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내년에도 이렇게 증시 주도권이 비테크 기업들이 가져갈까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거센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그러면은 그들의 주가는 꺼지겠지만 비중이 꺼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나머지 주가들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물론 음식주라든지 뭐 에너지전 관련 연관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뭐 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M7이 지금 이렇게 비중이 커졌는데 M7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정의 바람은 여러 번 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불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불 건데 이들의 어떤 비중이 지금 AI 주도주들인데 지금 AI가 아니고서야 양자 컴퓨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양자 컴퓨터의 주가의 진폭을 보세요. 이거는 아직 왜 진폭이라면 제가 양자 컴퓨터 미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는 아직 마켓이 의미 있는 마켓이 형성이 안 된 거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돈은 더 많죠, R&D 차원에서. 근데 그 매출을 벌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AI만 해도 여러분 다릅니다. 메타의 광고 매출이 증가한 거, 효율성이 증가, 이거 AI 때문이에요. 구글이 광고 매출과 광고 효율성이 증가한 거 AI 때문이에요. 데이터 센터를 그들이 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팔아먹는 거 AI 때문이에요. AI 매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자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이 M7에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는 건 저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M7 뒤를 잇는 기업으로 이제 팔란티어도 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팔란티어 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승세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주가는 잘 모르겠지만 주가도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요. 실적이야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번 3분기 발표에서 되게 한국에서 많이 보도가 안 되는데 RPO라는 개념을 발표했어요. 리메이닝 뭐죠? 퍼포스 뭐 오브리게이션이라고 해서 가계약은 했는데 우리 엔지니어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그걸 처리 못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엔지니어가 지금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그쪽 가서 하면은 우리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25억 달러예요, 여러분. 근데 뭐 거칠게 표현해서 3분기 매출이 11.5억 달러였잖아요. 그리고 4분기 예측되는 게 13억이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영업 하나도 안 해도 두 분기 매출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잡힌 거죠. 그러면 지금 룰 오브 40, 그러니까 룰 오브 40가 즉 매출 성장률하고 영업이익률이 합쳐서 지금 100을 넘은 거잖아요, 드디어. 엔비디아가 114긴 합니다만 엔비디아는 칩 자체가 워낙 독점하다 보니까 칩 하나를 거의 78%막 80%씩 봉이 김선달도 구현하지 못했던 하드웨어 갖고 소프트웨어 지금 보다 더 심한 이익률을 구현하니까 그렇게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100을 넘었다는 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팔란티어도 이 기세가 꺾일 이유가 시장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하나 건강했던 지표는 뭐냐면 거버먼트 지표하고 커머셜 지표가 있는데 미국 커머셜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110%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커머셜 부분이 수익률이 거버먼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60% 넘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부에다 납품하면 짜잖아요. 안정적인 대신에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 대신 커머셜은 수익률이 높죠. 그런데 커머셜 부분이 점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 팔란티어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펀더멘탈상 팔란티어가 나쁘다고 볼 근거는 내년에도 우선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이펙 기간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26만 장 GPU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이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 어디로 보세요? 수혜를 입은 기업도 다 꼽아줬잖아요. 정부에게 5만 장 팔겠다, 삼성전자에 5만 장 팔겠다, SK에게 5만 장 팔겠다, 현대자동차에 5만 장 팔겠다, 네이버에 6만 장 팔겠다. 저는 가장 큰 수혜는 네이버가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한 번도 안 얘기하는데 네이버가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머지는 미래 시장이에요. 삼성전자, SK는 이거를 공장 AI, 제조 AI. 그래서 제조 강국을 인텔리전스 강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제조 AI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피지컬 AI를 많이 쓰죠. 현대자동차도 피지컬 AI라는 걸 써서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지컬 AI는
아직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리면 여러분 GPT가 1.0도 있었고 2.0도 있었고 2.5도 있었고 3.0도 있었고 3.5 되니까 이거 챗GPT 만들자. GPT가 챗GPT로 변한 거거든요. GPT 3.5일 때 이거는 가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판단해서 시장을 열었던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피지컬 A는 GPT 2.0 수준이에요. 그럼 3.5까지는 가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걸 가지고 학습했더니 지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설비 투자하고 왜 엔비디아가 여기도 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스탠포드에 한국에 왔던 얼마 전에 페이페이 리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 다들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가장 중요한 브렉스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2026년에 오면 좋은 건데 2027년에 와버리면 일정들이 다 1년씩 지연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지금 하이퍼클로바 X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네이버가 꼭 성공한다는 거지만 지금 네이버도 알아요. 하이퍼클로바 X로 제미나이 이기기 어렵고 챗GPT 이기기 어렵고 클로드 이기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네이버 서비스에 붙여서 요즘 보면은 네이버에 점점점 AI 브리핑이 많아집니다. 네이버 페이도 갖고 있잖아요. 결제까지 붙어서 AI 커머스 뭐 별의별 서비스를 자신의 네이버의 그 산성을 지키는데 또는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는 바로 이것을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 GPU로 쓰임새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조금의 이 타임 렉이 있는 이 시차가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곳과 네이버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내 도입이 엔비디아 26만 장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인프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했던 오픈 AI가 미국에만 20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줘야 돼요. 그 해외 6기가와트고요. 26기가인데 20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20개잖아요. 근데 그게 10년 뒤에 원자력 발전소가 20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매년 두 개씩 늘려가야 돼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허가하고 나서 뽑아내는 데까지 7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언제예요? 엄청나게 당분간은 지금은 그러니까 7, 8년 후를 바라서 원자력 발전소는 허가 나고 짓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또 법적 소송 다 하겠죠. 근데 지금은 화력으로 할 겁니다. 아마 LNG로 하겠죠, 미국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은 물리적으로 전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판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졌는데 가동 못하는 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메타의 CEO인 막 저커버그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과거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도 병목은 전력이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26만이면요 한 600메가와트 정도 될 거예요. 500에서 600 사이. 화력발전소 2개 더 지면 돼요. 한국이 26만 장을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X.AI 일론 머스크가 지금 30만 장 갖고 있어요. 우리는 국가가 전체 합쳐서 원래 있었던 3만 5천 장인가 합쳐서 일론 머스크 갖고 있는 거랑 지금 같아진 거예요. 글로벌 AI 플랫폼의 이제 주도권이 미국 중심에서 점점 이제 미중 패권 구도로 좀 흘러가는데 이 경쟁 속에서 한국이 이제 AI 플랫폼에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3국 뭐 3강 같다고 해서 사실 조금 국뽕스러운 표현을 정부가 쓰는 건 정부는 자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정부가 해놓고 우리 잘 못한 것 같은 이런 정부가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뭐 조금만 해놓고 어머 우리 너무 대단한 거 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3강 갔다 난리 났다 뭐 막 축제를 막 하는 건데 제가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일론 머스크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즉 지금 영국하고 독일하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 져지는 것, 노르웨이에 져지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한국보다 큽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미국 기업들 거라는 거죠. 근데 한국 기업들이 물론 쪼개져서 갖고 있지만 이제 시작하고 더 증폭을 시키겠죠. 이런 부분에서 시작점을 한국 기업들이 가졌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격차는 심하게 나 있지만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럼 중국하고도 우리 많이 나 있어요. 나 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하다. 출발선을. 저기에는 보니까 특수 장비로 된 정말 최고의 마라톤 장비의 신발 신고 막 뛰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집신이 주어질 뿐이긴 하지만 우리도 집신이라도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미를 두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뛰면서 갈아 신겠죠. 그래서 좋은 거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지. 어디 중간쯤에 어떤 뭐 중간 기점을 해서 반환점을 돌고 이거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협업 이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 같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내년에도 이어갈까요? 제가 큰 나무줄기라는 데가 바로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피지컬 AI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엔비디아가 70%만 가져가도 65%만 가져가도 또는 AMD가 나머지 가져간들 뭐 어때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거니까요. 시장은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HBM이 안 들어가겠냐? 물론 마이크론도 잘할 거예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HBM 잘할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세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두 개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다 먹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옛날 거가 HBM 있는 거고. 근데 설마 삼성전자가 HBM4를 못 만들까요? 못 만들면 삼성전자 저는 이재용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그냥 거기 파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자세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렇게 많이 돈 들여가지고 HBM4도 못 만들면 아니면 저 옆집에서 훔쳐와서라도 해야죠. 인력 데리고 와서라도. 그래서 HBM4는 저는 만들 거라고 봐요. 제가 삼성 주식 하나도 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면 메인은 이거는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커지는 시장에서 매출 구조가 커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률 압박은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과 SK 하이닉스 중에 반도체 시장 주도권은 누가? SK 하이닉스가 지금 명확하게 잡고 있죠. 전체 매출은 삼성이 높다 할지라도 이건 SK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죠. AI가 뜨지 않았다라면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초라한 기업이겠죠. 왜소한 기업이고. 근데 AI가 다 챗GPT가 2023년 11월에 정말 세상을 바꾼 거예요. 저 그때 11월 초에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엔비디아의 미래를 저희가 불투명하게 봤거든요. 게임 시장에 그러니까 이런 주기가 있으니까. 그 때문에 그 영상 아직도 욕먹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미래를 못 보고 제가 챗GPT 11월 30일 발표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챗GPT 없었으면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성장했을까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크립토하고 게임 시장 물론 이것도 커가지고 이미 증폭이 돼 있었죠. 근데 이건 주기성을 띠잖아요. 막 비트코인 반감기 들어가고 막 게임은 그 코로나 때 엄청 교체했다가 저기 컴퓨터 그 다음에 교체 안 하면 내려갔다 또 교체할 때 올라갔다 이러는 거잖아요. 반도체가 왜 사이클을 그립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면 2년마다 한 번씩 최소한 빨리 바꾸니까 2년 동안 잠잠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기업에서 그냥 우상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챗GPT 때문에. AI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는 지금 AI 바람을 확실하게 올라탔다라는 거고 삼성은 좀 뒤늦게 올라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도권은 SK 하이닉스가 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투자액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매출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률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성장률. 자, 근데 엔비디아는 성장을 더 할 거고 TSMC는 공장을 내년에 더 짓고 일본에도 짓고 뭐 독일에서 짓는 거는 AI 칩은 아니니까 미국에도 짓는 게 이제 가동이 들어가잖아요 벌써. 자, 그러면 공장 설비가 더 들어갔다는 거는 엔비디아 칩이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익률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요는 지금 수요가 압도적으로 공급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거잖아요. 왜?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 우리도 25만 장 1%도 안 깎아주잖아요. 치사하게. 치킨값도 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과연 수익률이 떨어지겠냐라는 거, 성장을 더 한다라는 거고 성장을 하는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죠. 그 주도권을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아직까지도 내년까지도 SK 하이닉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HBM4를 거의 양산 체계에 들어갔고 삼성은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고도의 기술로 HBM4를 만들고 있어서 퀄리티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HBM4면 되는 거지. 이거를 좀 더 고도의 기술로 만들었다고 해서 5나 뭐 4, 2를 먼저 갈 수는 있어도
내년은 4의 시장이잖아요. HBM4의 시장인데 4까지는 지금 SK가 하이닉스가 도장 찍어놨잖아요. 우리는 양상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당연하게 내년까지는 SK 하이닉스의 세상인 거죠.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AI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진짜 가치 있는 기업은 좀 어디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이 불수록 본체의 나무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가지는 더 많이 흔들리잖아요. 본체도 흔들릴 수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직 펀다멘탈과 주가가 일치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도 그냥 대나무처럼 확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지에 있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수록 본체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내가 주식을 몇 종류 가지고 있느냐. 보통 10종류가 넘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막 5천만 원씩 투자하는 거가 아니고서야 추가로 어떻게 종류를 계속 늘려갑니까? 저도 한번 늘려봤어요. 300만 원씩. 그랬더니 이게 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싶더라고요. 뭐 수익률도 괜찮아요. 그런데 300만 원씩 이렇게 올려서 뭐에 차라리 그냥 일단 하나의 몰빵에서는 위험하지만 대여섯 개 정도로 좁히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가지가 쑥 자라가지고 몸통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 대박.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줍줍할 수 있는 가격대 뭐 지금 뭐 5달러짜리 10달러짜리 들어가면 이게 20달러 되면 이게 2배니까 삼성이 10만 원에서 20만 삼성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지금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대박을 바라지 않는다라면 30% 40%만 성장해도 이런 말하면 제가 욕먹을 것 같아요. 30% 40% 성장해도 좋은 거잖아요. 은행에 맡겨봐봤자 10%도 안 주는데 그러려면 조정이 와도 강한 낙폭이 적은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안전 자산으로 가진 게 맞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조정이 오면 보험을 들자 그래요. 보험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5%에서 10%를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 뭐 이제 막 7만 원 주고 사셨는데 1년 이상 2년 가까이 존버하셨는데 10만 원 넘었는데 10% 팔아 그러면 팔까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다 심리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걸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결단 못하다가 나중에 10% 이상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미 양국이 이제 자동차 관세를 15%로 15%네. 네, 합의했죠. 현대차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호재로 보이는데 실제로 좀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를 포함해서 무게 중심을 미국과 멕시코로 옮겼다가 지금 미국으로 빠르게 옮기고 있는 것은 관세 영향을 덜 받기 위한 거죠. 15%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만약에 거기다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다 미국에 생산해서 관세가 제로라면 일본 차고 맞짱 크게 뜰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일본 차도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관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왜냐하면 전체 미국에서 판매되는 양의 70%를 멕시코까지 쳐서 현대기아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30%는 한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 공장이 교대 근무로 들어가면서 쉬기 시작하잖아요. 한국 경제 안 좋은 거죠. 근데 15%로 가서 그나마 이거를 공급자가 현대가 이거를 소비자에게 100% 전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25%는 부분적으로 전가를 안 할 수가 없는 큰 수치라는 거지만 그럴 경우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매출이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면 특히 지금 현대차는 EV에 집중하다가 하이브리드까지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장은 아직까지 미국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많이 판매된다라면 현대자동차는 이건 대단히 단기적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FSD가 한국에서 풀릴 경우에는 치명적일 거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대자동차에게 시간도 벌려지고 마진율도 높아지고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몇 년간 강세를 보이던 중국 전기차 시장이 좀 급속하게 식는 분위기인데 중국 전기차 시장 한번 짚어주시고 우리에게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뭐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전기차 기장이 뭐 한국에 보니까 유튜브 영상이 뭐 망해갔다 뭐 이런 심리적으로 그런 또 좋아해서 많이 또 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거는 시장 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도 조정이 있잖아요. 시장도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조정 있다고 해서 엔비디아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의 EV 시장은 그 정도로 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에서
50%를 전기차를 차지하면서 이것에 기반해서 대량 생산해서 브라질과 유럽을 휩쓸고 있고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와 포르쉐가 그냥 중국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맥을 못 추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차가 망해간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중국에 여러분 지금 전기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160개 정도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아무리 전기차 시장이 크더라도 자동차 시장이 크더라도 미국도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일본 차 들어가 있고 한국 차 들어가 있고 뭐 이래서 그러는 거지. 미국 차 3개잖아요. 결국은 브랜드는 여러 개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뭐 100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과혈 경쟁, 출혈 경쟁을 하는 거고 출혈 경쟁은 뭡니까? 이윤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아디가 이윤율이 아니라 적자를 보면서 막 사업을 하면서 저 가장 1위 하던 기업이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마진율도 10%도 안 됐던 기업인데 적자를 보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나머지 경쟁자를 죽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죽인다는 게 뭡니까? 나중에는 이 시장 내가 먹겠다라는 거죠. 더 크게. 그때는 이윤율 증가해요. 그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지 조정이지 중국 전기차 망했다. 물론 옆집에서 불나면 기분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불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항상 과성장을 하면은 조정을 해서 떨거지들은 떨궈내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동네 만두 가게 잘 된다 그랬더니 만두 가게 막 20개 생겼어요. 사실은 3개밖에 안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두 가게 진짜 잘하는 집인데 만두 가격을 더 내려요. 그래서 그냥 고객을 우리 집으로 그냥 쓸어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가게를 문 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이렇게 본격화될 때 한국이 그나마 오히려 이제 선점할 수 있거나 노릴 수 있는 틈새 시장 어디가 있을까요? 지정학 갈등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 갈등이 강화될수록 한국에게 경쟁력이 없는 것도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히토류가 중국에서 정제가 많이 되면서 특히 자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95%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왜 우리도 자석 생산할 줄 모르겠냐? 그게 아니라 이게 환경 오염 물질이 나와서 중국으로 다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게 규모의 경제도 나오고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고성능 자석을 많이 잘 만드는데 요즘 자석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EV자도 안 되고 드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요. 여러분 AI도 안 돼요. 왜요? 냉각기가 엄청나게 좋아야 되거든요.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냉각기가 좋아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 그럼 냉각기 수출용 자석은 수출 안 할래? 그럼 끝나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발발 기는 거잖아요. 히토류 금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나 이건 예상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뭐 뭡니까 리튬 아메리카 사고 막 국가 지분 투자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반드시 자석에도 투자할 겁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이 뭡니까? 휴머노이드 시장 옵티머스도 지금 자꾸 중국산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최종 제작의 액추에이터를 테슬라가 만드는 거지 거기 들어간 부품 자석은 중국 거예요. 그래서 토탈리 중국의 부품이 옵티머스의 80% 들어갑니다. 이거 지정학적으로 풀려고 할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 경쟁력이 없던 한국도 비싸더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즉 앞으로 재편되는 로봇 산업은 나사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나사도 중국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 물론 나사가 없냐 있냐에 대해서 이건 대체할 수 있지만 히토류는 무조건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면 미국은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정학 갈등 속에서 외생 변수로 이러한 미래 산업에 걸려 있는 것 이것이 작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AI, 반도체, 전기차 산업의 향방과 주가 흐름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산 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